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가워. 뭘 반가워. 오늘 낮에 봤는데 또 뭐가 반가워, 그지? 너희들 전부 다 음소거를 했어.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손들기가 있거든. 그 손들기를 가지고 해. 오늘 원래 쌤이 실시간 유튜브로 하지 않고 이것으로 했던 이유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입을 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설정을 할 때 전부 다 음소거를 했다. 음소거를. 어 또 인제 어떤 친구들은 음 "너희들 안녕하세요. 음소거를 다 해." 일단은 다 음소거를 해서 나중에 인제 쌤이 물어볼 때 그리고 너희들이 질문할 때 그때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자, 오늘은. 예. 음.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늦게 도착했어요. 조금 전에 막 도착하자마자 가방 풀어 놓고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오늘 대표님이 밥을 먹고 가자라고 해 가지고 밥을 먹고 오는 바람에 늦었어요. 핑계입니다, 핑계.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복습도 좀 하셨죠, 지금. 그러니까 바로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바로 보도록 하죠. 어 자, 그럼 볼게요. 자, 오늘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인제 쭉 보시면요. 공소시효부터 우리 일단은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해 놓고 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습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건지 잠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해 볼게요. 그 일단 질문도 한번 받아볼 거예요. 일단 설명 쭉 하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궁금했던 거 일단 질문도 한번 해 보세요. 오늘 간단하게 오늘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했거든요. 공소시효. 우리 공소시효는 여러분 공소시효는 어떤 게 있는 거죠, 공소시효는? 정지만 있는 거예요? 중단만 있는 거예요, 우리 수동법에는? 그쵸. 여러분이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좀 적으셔도 좋겠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소시효는 뭐만 있다고요?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는 정지만 있는 거예요. 정지만. 이런 거 이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정지만 있다. 자, 뭐는 없다고요? 뭐는? 네. 뭐는요? 뭐는? 예. 예. 중단은 없는 거예요, 중단은. 정지밖에 없습니다. 정지밖에. 예, 중단은 없어요. 자, 이런 것들 잠깐 보시고요. 음. 자, 그다음에 여기 정지가 되는 사유가 있잖아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사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공소제기. 근데 이 공소제기는 이 부적법 무효인 경우에도 시효는 정지가 돼요? 아니면 적법 유효일 때만 정지가 되는 거예요? 부적법 무효인 경우도 정지가 되는 거예요? 예. 부적법 무효인 경우에도 시효는 정지가 되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적법 유효한 공소제기일 때만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부적법 무효도 정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잠깐만 여러분들 자, 자, 혜란아. 지금 샘 소리가 들려? 너만 음속으로 해제했어. 네. 잘 들려? 혜란이가 대답해 봐. 잘 들리는 거니? 자, 그러면 계속 할게요. 잘 들린다고 하니까.
자, 그다음 예, 범인의 국외 도피가 있습니다. 범인의 국외 도피. 이 범인의 국외 도피의 경우도 시효가 정지가 되는데요. 이 국외 도피는 여러 처리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여기에 유일 목적 또는 주된 목적일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 처리 목적 중에 형사처벌에 관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중국에서 뭐 깜빵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라는 그런 어떤 판례 사안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뭐 5년짜리를 범한 사람이요. IMF 때요. 이 부정수배 당수법, 부도수배죄를 범한 거예요. 이 5년인데요. 외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범죄를 범하고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을 복역했던 이 기간은 수감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은 시효가 이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외국 수감 기간은 국외 도피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 공소시효 진행 정지 사이인 국외 도피에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 나오는 이런 판례들 있죠. 이 판례들은 2단계 판례 강의에서 좀 더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재정 신청이 있으면 시효 진행이 멈춰요. 재정 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재정 결정에는 공소 제기 결정도 있죠. 이 공소 제기 결정이 떨어지면 이제 지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지검장이 검사를 정하고 검사는 기소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시효 진행은 정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보호 처분이 확정이 될 때까지 시효가 멈춘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소년은 못된 짓을 하게 되면 두 갈래길이 있다 했잖아요. 두 갈래길이. 어떤 게 있다 했어요? 두 갈래길이 공소대기에서 콩밥 먹이는 길과요. 가정법원에 소년부로 보내가지고 소년원 보내는 거 있죠. 소년원 보내는 거. 이게 소년 보호 처분인데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있죠? 그다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기소 가능한데요. 이 범죄 말고는 기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저를 만약에 폭행을 했을 때 이 재직 중에는 기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시효 진행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 기호 지금 집중하고 있니? 기호야. 예. 오케이. 자, 다시 또 할게요. 자, 공소시효 정지 효력에 미치는 범위입니다. 공소시효 정지 효력에 미치는 범위요. 여기 아니 공범이 1인이 국외 도피했습니다. 공범 1인이 국외로 도망쳤다고요. 이런 경우에 국외로 도망친 그놈은 시효가 정지되겠죠. 근데 다른 공범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으로 도망치지 못한 거예요. 그놈의 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시효 정지 효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여러분 채팅창에 이제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다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공범은 시효가 정지가 되지 않아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공범 1인 기소가 됐습니다. 시효 정지되죠. 그렇죠?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효 정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시효 정지 효력이? 예,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범 1인이 국외로 도망침으로써 시효가 정지가 됐는지 아니면 기소됨으로써 시효가 정지됐는지에 따라서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범 1인이 외국으로 도망치면 국내에 남아있는 다른 공범은 시효가 진행하는 거고요. 공범 1인을 기소를 하면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도 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시험에 특히 밑에 게 많이 물어봐요. 이 공범이라는 것은 여러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와 같은 이런 대형범은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원래 이 하나의 구성 요건이 있잖아요. 만약에 뇌물수수죄면 뇌물수수죄의 한계를 갑과의 같이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여기 공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뇌물수수는 갑이 하고 뇌물공여는 을이 하고 이런 경우에는 뇌물공여는 을의 단독범이고 뇌물수수는 갑의 단독범이죠. 그런데 이 둘이 반드시 있어야만 뇌물수수죄 되고 공유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형법상에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강학상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범은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 여기 또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검사는 공범 1인을 기소했다 생각했는데 범죄를 범했다는 증명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고요. 그래서 무죄가 떨어진 거죠. 그럼 이거는 범인이 아니죠. 이 공범이 아닌 거예요. 진범이 아닌 자를 기소했죠. 그러면 진짜 범죄자의 시효는 정지가 돼야 안 돼요? 정지가 돼야 안 돼요? 정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공범 1인을 기소했을 때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는 거거든요. 진범 한 자를 기소했다. 그러면 진범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공소시효 완성 효과.
여러분 공소시효 완성이 되면 수사 중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불기소 처분의 사유가 우리 5가지 정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 했죠? 어떤 불기소일까요? 예,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죠.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요. 원래는 지금 이 강의를 지금 이렇게 실시간 화상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나중에는 꼭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음소거 다 제거해가지고 아주 뭐 좀 시끄러울 정도로 막 이렇게. 예. 자,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 만약에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심리진행 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면 심리진행 중에 밝혀지면 기소된 것이 그러면 이제 다툴 수 없는 거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소송 조건 불구비 형재판 뭘까요? 예. 자, 면소 판결이 되겠죠. 면소 판결. 그렇죠? 면소 판결. 이건 뭐 공소 기각 판결로 오답을 건다 했죠.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공소시효 이렇게 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재진행은 언제 재진행되느냐? 자, 이런 문제거든요. 언제 재진행되느냐? 언제 재진행될까요, 여러분들? 응? 언제? 기소가 되면 일단은 법원이 사건을 끝을 내는 재판은요. 크게 형식 재판과 실질 재판이거든요. 근데 형식 재판을 다시 쪼개면 4개지, 4개. 공소약 결정, 공소약 판결, 권한 위반 판결, 면소 판결. 그다음 실질 재판은 무죄 판결, 유죄 판결. 그 중에서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건데. 뭐가 들어간다고요? 적어보셨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예,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 재판이죠. 그렇죠? 아이고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4편 여기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자,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2단계에서 여러분 하셔도 돼요. 충분히 여러분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이거 잠깐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판사들 이름 붙이는 거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기소 전에 우리 지방법원의 판사, 이 판사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한번 답도 적어보시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지금 58명이, 58, 60개나 일에 답을 적으셨네요. 적는 사람만 적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조금 늦게 해도 돼요. 자, 이거 예, 수임 판사라고 하는 거죠. 수임 판사, 그렇죠? 수임 판사, 수임 판사. 그리고 이 밑에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강의 시간에는 안 했는데 우리 본 강의에서는 했었죠. 우리 수임 판사의 재판요, 수임 판사의 재판 원칙적으로 불복이 안 돼요. 왜? 법의 규정이 없어서. 예외적으로 불복이 되죠. 자, 2개가 있는데요.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어떤 결정일 때 어떤 불복이 된다고요? 적어보세요, 빨리. 자, 어떤 거라고요? 예, 보증금 납입조건부 변자 석방 결정이에요. 예, 이걸 다른 말로 변자 보석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불복이 된다고요? 어떤 불복? 예, 자, 보통항으로 불복이 가능하죠. 보통항고. 그다음 우리 증거보존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증거보존도 우리 지방법원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기각 결정에 대해서 뭐 예, 3일 이내 항고로 불복 가능한 거죠. 3일 이내 항고로 불복 가능하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우리 수소법원 있잖아요. 이 수소법원의 구성원 1인 수소법원의 명을 받은 법관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해요? 예, 수명법관. 자, 이 법원이 다른 법원의 판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촉탁이라고 하죠. 또는 이 촉탁받은 판사가 다시 이 탁을 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탁받은 판사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예, 수탁 판사라고 합니다. 수탁 판사.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입이 건질건질한 게요. 이건 전에 이거 뭐, 안 할게요. 여기 와서까지 꼭 해야 된다면, 안 되겠죠. 수탁 판사. 수탁 판사.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사들 이름 붙이는 것 조금 여러분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법원에서는 이 관할, 이제 이거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이 고유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한 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사건 한 개를 어느 토지에 있는 법원이 재판할 거냐. 그 다음, 자, 이거 법관 한 명이 재판할 거냐, 법관 3명이 재판할 거냐, 즉 단독이 재판할 거냐, 합의제 법원이 재판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은 3번에 걸쳐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각 심건마다 누가 재판할 거냐, 이 심급관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 토지관할이 있고 고유관할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 입을 열게 하려고 이 툴을 사용한 것이 여러분 입을 열어봐야만 시험장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암기도 되고.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예, 사물관할이라고 하는 거죠. 사물관할, 사물관할요. 법원 조직법에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토지관할은 범죄지 여기 뭘까요, 여러분? 범죄지 주소지죠. 그 소지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현재지가 되겠죠. 현재지. 이 현재시는 현재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임의로 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해서 현재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 그소, 현재지는 옮길 수 있죠. 그래서 기준을 잡는다고 했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공소제기시, 그쵸. 공소제기할 때. 그리고 범죄지는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한 행위에서도 범죄가 되죠.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1심 관할권 분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2심과 3심은 전부 다 합의제거든요. 1심만 단독과 합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원칙은 단독이죠. 그런데 이제 형벌이 사형 무기 그리고 유기징역인데 가장 짧게 먹는 게 1년 이상이면 징역 금고면 합의부가 재판하는 거예요. 심각관할은 1심이 이 단독에서 시작하면 2심은요. 어디가 돼요? 고등법원이에요? 지방법원이에요?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예, 예, 지방법원이 되겠죠?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했다면 2심은 어디가 돼요? 어디라고요? 그렇죠. 예, 고등법원이 됩니다. 3심은 올 대법원이니까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게 고유관할입니다. 사건 한 개를 어느 토지, 그 다음 법관 한 명이 할 거냐, 법관 3명이 재판할 거냐, 1심, 2심, 3심 누가 재판할 거냐,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자, 여기 관련 사건 관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관련 사건 관할이라는 것은 수개의 범죄를 말이죠. 수개의 범죄를. 수개의 사건을, 자, 이 수개의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을 때, 이런 관련 있는 사건을 어느 한 곳에서 재판하겠다는 게 바로 이 관련 사건 관할이거든요. 그럼 일단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냐? 여기 쭉 나오죠, 여기. 1인 2범한 수재. 이거 실체적 경합범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력 경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2단계 가서 이제 우리가 다루기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해버렸네요. 예,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공범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갑은 A죄를 범하고 또 을도 A죄를 범했습니다.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범한 죄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그렇죠. 동시범이랍니다.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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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동시범. 동시범도 관련 사건이에요. 이게 관련 사건 물어볼 때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요. 여기 상상적 경합 있죠. 이게 관련 사건인가? 아니고요. 왜? 상상적 경합은 우리 소송법상은 한 개의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의 범죄니까 수 개의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범도 관련 사건이라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강도죄를 범한 갑. 이를 숨겨준, 증거를 인멸한, 위정을 한, 허위감정 통역을 한, 작물에 관한 죄를 범한 을. 이게 이제 관련 사건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이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법에 정해지는 관할이라고 해서 법정 관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정해지는 관할, 재정 관할이 있죠. 재정 관할 들어가기 전에 이 관련 사건 관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죠.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페이지예요, 사실. 자, 보세요. 여러분, 갑이 A죄와 B죄를 범했는데요. A죄는 단독 사건이고 B죄는 합의후 사건입니다. 둘 다 대구에서 범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구에서. 일단 광주는 보지 마세요. 대구에서. 여러분이 대구에서 강도죄도 범하고 폭행죄도 범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가보죠. 그러면 폭행은 대구지방원 단독에 기소하고 2심은 합의후에 갔다가 3심 대법원 올라가서 재판 끝내면 되고요. 강도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갔다가 고등법원 갔다가 대법원 가서 재판 끝내면 돼요. 그런데 자, 갑이범한 여러 개의 범죄니까 관련 사건이니까 이것을 아예 한 곳에서 재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병합해서 권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거냐? 자, 병합관할은 누구라고요? 적어보세요. 이제 누구예요? 그쵸? 합의부죠. 힘이 센 합의가 병합관할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둘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합의부에 기소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 다음 또 단독 사건은 단독에 기소하고 합의부 사건은 합의부에 기소했다가
이 사건을 합의부로 모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합의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합의부가 예, 직권이죠. 직권. 항소심에서도 병합심리 가능하거든요. 항소심에서는 고등법원이 직권으로 병합심리 결정을 해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그러니까 A 사건은 여기 단독에 가 있고 B 사건은 합의부에 가 있을 때 그냥 합의부가 병합심리를 하고자 하면은 자, 합의부가 직권으로 야,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은 합의부로 사건을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합의부가 병합심리가 필요 없으면 분리해서 다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사건이 2심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2심으로. 그러니까 A 사건은 지법항소부에 왜 단독 사건이니까요. B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니까 합의부에 갔다 고등법원에 가 있는 거죠. 2심까지는 병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힘이 센 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야 내가 재판할게 줘 이렇게 하면은 자 지법항소부는 A 사건을 이렇게 고등법원에 넘기는 거죠. 고등법원이 병합심리가 필요 없으면 분리해서 다시 이송하는 것도 예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리해서 이송 뭐라고요? 예 가능하다고요.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빈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빈 예, 잘 따라오고 있어?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관할의 병합을 볼게요.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의 병합은요, 이제 갑이 A 사건을 범했고, 갑이 B 사건을 범했을 때, 1인 위반 수준이니까 관련 사건 맞죠? 근데 A는 광주에서, B는 부산에서 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고유관할대로 일단 이게 원칙이니까 A 사건은 이렇게 기소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대법원 올라가서 재판 끝내면 돼요. B 사건은 부산 단독에 기소했다가 부산 합의부에 갔다가 대법원에서 3심재판 끝내면 돼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래 사건 한 개를 재판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 있는 사건이니까 이것을 한 곳에서 재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병합해서 관할권을 가질 거냐? 병합 관할권 어디라고요? 여러분 다 대보세요. 병합 관할권은 어디라고요? 예,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관할 있는 법원은 예, 다른 사건도 관련 사건도 병합 관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사건은 광주에서 관할권을 갖고 있죠. 이 광주 단독은 이와 관련 사건, 이 부산 단독 사건도 관할할 수가 있고요. 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 단독도 이와 관련 사건, 광주 단독 사건을 관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처음부터 이렇게 기소해도 되고요. 이 둘을 처음부터 이렇게 기소해도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개의 사건에 관할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도 관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병합 기소라든가 병합 심리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말은 광주 단독 사건을 광주에 먼저 기소해놓고 나중에 부산 단독 사건을 광주에 기소해도 된다는 거죠. 둘을 동시에 기소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병합 심리를 전제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광주에 기소를 했는데 B 사건을 같은 법정에서 재판하지 않고요. A는 A대로 광주 단독에 재판하고 B는 나중에 또 날을 잡아서 따로 B 사건은 재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요. 자, A 사건은 광주에 기소했고 B 사건은 부산에 기소했을 때 재판 진행 중에 모을 수 없는가?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둘을 아우르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지방법원의 직권상급은 고등법원이거든요. 이 부산에 고등법원 있죠? 광주에도 고등법원 있거든요. 같지 않죠. 고등법원 위에는 대법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이렇게 고법 관할을 달리한다면 곧 대법원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 모아달라고 신청을 하면 대법원이 결정을 하는 거죠. 야, 광주 네가 해. 라고 결정을 하면 부산은 광주로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병합 심리가 필요 없으면 다시 분리해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죠. 2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사건 2심 지방법원 항소부에 이 사건 2심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 가 있을 때 단독은 그 지법 항소부잖아요. 그렇죠? 합의부잖아요. 2심이. 이때도 자 모으고 싶다. 한 곳에 모아서 심리하고 싶다. 신청하는 거예요. 지법이니까 고법, 지법이니까 고법 다르니까 이 경우에도 대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이 야 광주 네가 해라 라고 하고 결정 등본을 보내주면 부산은 광주로 사건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병합심리가 필요 없으면 분리해서 다시 이렇게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병합심리는 이 경우에는 뭐가 돼요? 신청이 되는 거예요. 신청. 신청.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는 뭐였죠? 여러분, 여기는 직권이었죠. 그쵸?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신청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은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은 이게 뭐냐? 아까 했죠? 고법 같은 경우에는 고법이고 고법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되는 거죠. 됐죠? 분리해서 이송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분리해서 이송하는 거? 가능하죠. 자,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였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재정관할. 이 재정관할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정관할은 재판을 통해서 정한다는 것인데요. 자, 행정구역을 이렇게 잡으면 이 사건은 이쪽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잡으면 이 사건은 이쪽게 돼요. 검사가 기소하려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뭐죠 이게? 관할 법원이 불명하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이 둘을 아우르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에. 자, 신청권은 누구에 관해 있다고요? 이 지자가 마치 금자처럼 보인다고 했죠? 누구만요? 검사만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피고인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피고인?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관할 지정은 검사만 되는 거예요. 공소제기 이후에 관할 지정을 신청했다면 공소접수법원에 통지하는 거고요. 공소접수법원은 수송 절차를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사건을 이송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관할 이전을 볼까요, 여러분들? 관할 이전은요. 이곳에서 발생한 범죄는 이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하나 뭐죠, 여러분? 뭐죠?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 뭐라고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의 직권상급법원한테 신청을 하는 거죠. 검사는 신청할 수 있다고요? 하야 한다고요? 검사는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기소 전후 불문이고요. 기소 전후 불문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요. 여기 피고인도 어떻다고요? 피고인도 관할 이전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는 하야 하고 피고인은 할 수 있고. 일단 피고인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소 이후에만 되겠죠. 그리고 공소를 일단 제기한 뒤에 관할 이전 신청했다면 공소접수본에 통지해서 수송 절차는 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상현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니? 네. 오케이. 자, 종욱이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종욱이잖아. 이종욱. 아, 여러분, 지금요, 뭐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자,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이제 관할의 경합 들어가겠습니다. 관할의 경합. 관할의 경합은요, 여러분, 한 개의 사건을 여러 개의 법원에 기소했을 때 서로 재판하겠다고 싸우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합이죠. 자, 하나의 사건, 동일한 하나의 사건, 이게 동이에요, 동. 도가 아니고 동. 동일한 사건을 수 개의 다른 법원에 이렇게 기소를 했을 때 단독에도 기소했고 합의도 기소했어요. 그럼 누가 재판한다고요? 이렇게 사물관할의 경합할 때요. 누가 재판해요? 합의부가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경합에서 진 이 단독은 어떻게 해요? 공소기가 결정이에요? 판결이에요? 댓글에 답을 해보세요. 그래 여러분 좀 더 집중해요. 뭐라고요? 결정이죠. 그래서 동다결이 된다.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자 하나의 사건,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수 개의 다른 법원에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요. 둘 다 단독이에요. 자, 둘 다 단독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둘 다 단독일 때? 그때는 자, 여기는 7월 5일에 기소, 1월 5일에 기소. 뭐라고요? 먼저 공소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거죠. 뒤에 기소받은 법원은 경합에서 졌으니까 공소기가 결정으로 종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뭐라고요? 공소기가 결정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이송인데요, 여러분. 사건 이송은요,
여러분이 그 대구에서 범죄를 벌여가지고 대구에 기소를 했는데 여러분이 제주로 이렇게 발령이 났다 했어요. 지금 대구에 현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현재지에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출제 포인트인데 하야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상해는 단독 사건이거든요. 근데 공장이 변경되어서 합의후 심판 사건으로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예, 단독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게 합의후 사건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예, 이때 직권 이송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2심에서 상해치사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합의후 사건으로 바뀌면 일단 1심에서 을이 사망하지 않아서 상해로 2심까지 왔다면 단독이니까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상해치사로 바뀌면 지방법원 항소부는 어디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합의부 심판 사건은 2심이 고등법원이죠. 예, 고등법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고등법원에 예, 직권 이송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다음 관할 이해 사건 이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인을 일반인인 줄 알고 일반 법원에 기소를 했는데, 아니 군인을 일반인인 줄 알고 일반 법원에 기소했는데 군이란 것이 밝혀졌어요. 군인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같은 신급에 어디로 보낸다고요?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됐죠? 일반 법원에서 했던 소송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기판 때리면 안 되는 거죠. 됐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관할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관할건은 직권조사하는 겁니다. 직권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건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 예, 관할위반 판결로 종결하는 거죠. 관할위반 판결. 관할위반 판결. 근데 토지관할은 직권이 아니에요. 토지관할만은 이게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피고를 위한 소송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재척기피 회피입니다. 재척기피 회피인데 이 재척기피 회피는 여러분 여기에 불공평한 재판 우려에 있는 법관 빼는 거라고 했죠. 재척은 7가지 사유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신청과 재판 필요 없어요. 기피는 재척 사유와 또 하나 불공평한 재판의 우려가 염려가 있을 때, 이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라는 것은 통상인의 판단,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신청을 하는 건데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검사하고 피고인, 그렇죠? 예, 누가 재판해요?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회피는 그 기피 사유하고 동일한데 신청을 누가 한다고요? 이게 회피의 제중이에요. 예, 법관이 하는 거죠. 됐죠? 그 재척 사유는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는 이렇게 3가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피해자가 하는 피해자가 이게 들어가고요. 이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만, 그렇죠? 간접 피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재판한 법관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죠. 신분관계. 됐죠? 그 다음 법관이 당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때 이때 재척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쭉 했고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2단계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 재척 사유, 예, 기피인데요. 이 기피는 여러분 여기 이제 검사, 피고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재척 사유와 불공평한 재판에 염려인데 이거는 통상인의 판단,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했고요. 검사, 피고인이고 변호인도 신청 가능한데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예, 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개별법관입니다. 개별법관. 합의부를 대상으로 기피 신청은 못해요. 못해요. 방식은 서면과 구두 다 가능하고요. 합의부 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법관 소속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 수명 수탁 단독 판사는 예, 당의 법관에게 하는 거고요. 됐죠? 다음 3일 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는 거고. 시기, 우리 종국재판 선고 전까지 해야 된다고 했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기가 우리 법률에는 없는데요, 여러분 시기가요. 근데 우리 주문을 낭당하고 이유를 한참 설명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피 신청은 최대한 좀 심리가 끝나기 전에,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 철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소송 지원 목적이 명백해. 또 기피 신청의 이런 방식을 위반했어. 이런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바로 기각해버립니다. 이거는 합의부가 아니에요. 법원 법관이. 자,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예, 가능한데요. 단 재판 집행이 정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 적시항고는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정지가 안 돼요. 됐죠? 그 다음 소송 진행 정지. 자, 소송 진행 정지. 여러분 그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진행이 멈추는데요. 실체 재판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에 관한 소송 절차만 정지가 되는 거예요. 증거 조사나 사실심리. 근데 예외적으로 정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뭐 간이기각 결정을 할 때 또 하나는요. 예, 급속을 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 절차도 진행이 돼요. 그다음 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합의부가 하는 거예요. 합의부가.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되고요. 자,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피고인 부분을 했는데 이 피고인은 뭐 기소된자가 피고인이라고 했죠. 공동 피고인은요, 공범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일 필요도 없다라고 했고요. 하나의 공장에 의해서 일괄 기소, 병합 기소될 필요도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동 피고인은 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어떤 이유로든 같은 법정에 재판받으면 공동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피고인 특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명을 모용했을 때 누가 피고인이라고요? 모용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자 만약에 성명 모용 관계를 공소장 정정을 통해서 제대로 고쳤다면 갑이 됐으니까 실제 재판하지만 이것을 정정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또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닌데 법정에 나오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위장 출석 같은 경우에는 이 위장 출석자 누가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 갑이 피고인입니다. 위장 출석자가 피고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위장 출석자 배제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인정신문 단계에서 밝혀지면 뭐라고요? 그냥 끄지라고 합니다. 공기판 때리면 안 돼요. 인정신문을 통과해서 피고인 행세를 하게 되면 형식적 가짜 피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재판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하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소환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다시 기소를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상소심에서 밝혀진 경우에도 소환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상소심에 불러오는 게 아니고 어디예요? 1심부터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도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죄 추정. 유죄 판결이 언제까지요? 유죄 판결이 확정시까지. 선고시까지가 아니죠. 확정시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헌법상의 원칙이고 헌법에 있거든요. 헌법상의 원칙이고. 자, 이런 경우들은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아니라고 위반이라고 했죠. 위반이라고 했고, 자, 이 경우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2단계에서 이런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헌법과 소송법은 피고인만 무죄 추정을 규정하고 있죠. 피고인만. 그런데 우리 피해자도 해석상 당연히 무죄 추정이 되는 거고요. 됐죠? 재심 청구를 했을 때 무죄 추정 되는가? 안 되죠. 그렇죠. 재심은 유죄가 확정된 뒤에 하는 거니까요. 무죄 추정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진술 거부권인데요. 이 진술 거부권 모든 국민에게 다 보장되는 거고요. 진술만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진술만. 됐죠? 지문 족형 채취, 신체 측정 이런 것들은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 아니죠.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형사 책임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그렇죠? 어떤 절차이든 다 가능하고요. 유리한 진술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정신문 진술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진술 거부권 불고지했을 때 증거 능력은 부정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사고 운전자의 신고 의무 있죠. 형사 책임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오케이. 그리고 행사를 했을 때 가중적 양해 조건으로 원칙 참작 안 되는데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해의 조건으로 참작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우리 퀴즈하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